마을 유기농업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귀한분 소개가 있겠고요. 인사 말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는 환경농업마을 홍동장고 유기농업 밸리 그리고 건강한 식재로 요리 먹기 강의 후에 질문과 기타 토의와 더불어서 기념 촬영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아침에 내려오면서 신기하게 도착했는데요. 하늘이 진짜 푸르더라고요. 세상도 이렇게 경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에서 새로운 과학문화가 탄생돼서 원래의 과학문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고요. 내용보다도 오늘 일할 때 이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런 마을을 만들었을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얻어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론 생략하고 직접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동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입니다. 인구가 3,400명이니까 산내마을과 비슷한 크기의 마을입니다. 이게 이제 홍동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농촌에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가 자꾸 줄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출산율이 적고 인구 감소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차에서 신문을 봤는데 거기 한겨레 20일 잡지 선전이 큰 타이틀로 뭐라고 나왔냐면은 1학년이 없다 이런 주제로 나왔더라고요. 학교의 학생들이 자꾸 줄지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228개 마을 중 42%가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동에 학생들이 어떤가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홍동, 여기 이제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가 약 10만 명인데요. 9만 9천 명인데 평균 학생이 인구 대비 10.74%입니다. 그런데 홍동면은 11.81%로 이 읍보다도 많습니다. 이 같은 홍성군인데 면 다니는 학생들이 적고 다 읍으로 나가잖아요. 이 홍북읍이 특별히 많은데 이거는 10년 전에 충남도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면 사람들이 다 그리 가갖고 이제 없는데 이렇게 볼 때 홍동면이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홍성군 전체에서. 학생 수가 많다고 하는 건 좀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왜 홍동이 살만한지, 특히 왜 사람들이 홍동에 오고 또 경주같이 유서 깊은 지역에서 저 멀리 시골인 홍동 사람들 보고 왜 오라고 해서 얘기하는지 이게 도대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또 만들어 봤는데 홍동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더불어 사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유기농업은 우리 케빈 박사님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 저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같이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이것도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홍동면에 그 맥주집이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야,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술 어떻게 먹을까? 그러다가 같이 술 먹는 집을 만들자.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술 먹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 마실방 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 밑에. 요게 이제 그 술 먹는 250명이나 됩니다. 또 할머니들이 여기 보면 할머니들이 유기농산물 남는 찌꺼기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이걸로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타는 저녁놀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주 만드는 술 먹는 사람들이 7명이 모여서 술 만드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좀 살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동면 소재지고요. 좀 더 사람 살기 좋은 바람직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 교육이 있어야 되고 협동조합이 있고 언론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린 이 사진은 홍동면 주민들이 150명이 모여서 그 주민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만, 그 중에 이제 이게 참고로서 이제 불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기본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려도 2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특히 한 것은 이제 이 학교는 전인교육기관이라서 입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대입 입시 교육을 하지 않고 전교 학생이 81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학교에서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과 전국 최초의 유기농업, 전국 최초의 지역 언론이 탄생했다는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풀무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이건 학생들 밖에서 농업학교니까 수업하는 거고, 유아교육기관으로 갓골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1980년대에 유아교육이 전무하시던 시대에 동네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70명이 지금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하니까 중요한 교육기관이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겁니다. 불무학교 때문에 이웃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혁신학교로 바뀌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협동조합이 이제 풀무생협이 있는데요. 1959년, 그러니까 풀무학교가 1958년에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9월 달에 풀무소비조합을 학교에서 만듭니다. 왜 만드느냐 하면은 원래 이 학교를 세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 난강 이승훈 선생의 손자 이찬갑이라고 하는 분이 1930년대에 오산 소비조합을 만들어서 전무로 한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1958년에 홍동에다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 세우자마자 학교 안에서 소비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입니다. 이자 좀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다가 한 20년 하다가 1980년에 지역으로 나와서 풀무생협을 만들어요. 생협이 소비자와 같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80년에 만든 생협은 지역 주민이 만든 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기서 됐습니다. 뭐 직장조합은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금년도에 충남도청 앞으로 옮겨서 조합원이 1,700명, 유기농산물 전문 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요. 1969년에 설립을 해서 역시 풀무학교 안에서 시작을 해서
1969년에 18명이 4,500원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농민 금고로 활동하고 있는 21년 금년도에 조합원이 4,000명 가까이 되고 4,500원이 18명이 4,500명, 4,000명쯤 되고 4,500원으로 출발해서 564억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불무신협의 정기총회 하는 날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느라고 줄 서 있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2월 달이면 정기총회를 하는데 보통 1,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적게 모일 때 한 700명, 많이 모일 때 한 1,100명 정도 모여요.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할 땐 1,000명이 넘게 모이는데 홍동면 인구가 세대가 1,600세대인데 1,0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그런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사업을 상의하고 그 다음에 새해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소비조합도 생협도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신협조합원이 생협조합원이고 생협조합원이 신협조합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700에서 1,000명 정도가 이제 두 번 모이지 않습니까? 생협총회, 신협총회. 그 총회를 50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내지 50년 동안 해마다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을 갖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 분위기가 협동조합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한 30개 정도 그 도표를 내놨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협동조합이라든가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좀 깨어있거나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홍동에서는 협동조합을 안 하는 게 이상하고 유기농업을 안 하는 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그런 조합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마을 의료생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료생협은 2015년에 만들어서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동네 의원을 만들었어요. 의원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그 의사가 한 사람이 있고 가정학과 의사가 있고 간호원 하나 있고 물리치료사 하나 있어서 작년도에 1,600명이 진료를 받았고 방문 진료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이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그 수준 높은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에 의료생협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99%가 문제가 많은 의료생협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협동조합 중에 가장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홍동의 의료생협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업은 있다. 이제 우리 최빈 박사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76년에 일본에서 이제 그 받아왔는데 그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작한 겁니다. 76년에 풀무학회에서 유기농업 교육을 하고 1994년에 오리농업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는데 홍동면 전체 면적이 벼 유기재배 면적이 32.16%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직불금 신청 기준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제 벼에 그렇습니다. 밭작물이 아니고 논작물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홍성군 전체가 7.34%입니다. 유기농업이. 전국은 이거보다 상당히 적지요. 그래서 한국 최초 최대 유기농업 지역으로 지금 돼서 홍성군이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케빈 박사님한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문당리라고 환경농업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그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유기농업 보러 오는 지역입니다. 출판 문화가 이제 불무학교에서 생긴 건데 요거 뭐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홍동 발막도서관이라고 있어 홍동 문화의 중심센터입니다. 이런 주민들이 약 250명이 돈을 걷어서 7억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기관에 1억 지원했습니다만 그래서 3층 200평 도서관을 건축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동 소식이라고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홍성신문으로 발전했는 홍동에서 생협이 협동조합에서 시작한 홍동 소식이 그 1985년에 시작해 86년에 정부에 강제 폐간당해 가지고 홍성읍에 나가서 홍성신문을 만들어서 1988년 전국 최초의 지역신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문을 만드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서 신문을 하고 싶다 해서 배워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경주신문도 있습니다. 1989년에 경주신문이 만들어졌죠. 신라병원 원장하시던 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신라신문도 지금 있죠. 그거는 조금 더 늦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최초의 지역신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밖의 모습인데 도서관 밖에서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특히 저 외지에서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이 홍동 지역에서 이렇게 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 잡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풀꽃은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이달 홍동에서 나온 월간 잡지인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태주 시인 그러면 이제 대표가 풀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풀꽃은 거기에서 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풀무학교에서 그 핀 꽃, 풀꽃이고 또 그 민중들의 어떤 그냥 들풀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된 겁니다. 홍동 소식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홍성신문으로 발전했다 하는 얘기. 이게 이제 홍성신문입니다. 저거 제가 창간을 했습니다. 요것도 뭐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홍동에 이제 유기농산물 가공에 2개만 올렸습니다. 평촌 요구르트라고 유기농 요구르트인데 여기서 만든 유기농 요구르트를 우리 케빈 박사님이 사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오늘 하나씩 드릴 겁니다. 또 요게 이제 유기농 그 가공실이고 이렇게 목장에서 만든 유기농소에 만든 요구르트를 오늘 맛보실 겁니다. 요거는 또 유기농 쌀로 만든 떡. 요게 이제 전국에 판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구르트, 요것도 떡 하나씩 오늘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홍동면 지도입니다. 홍동면 지도인데요. 보면은 여기 냇물이 2개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냇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홍동면에 3,400명이 살고 있지만 같은 홍대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가운데 산이 있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산이 있어도 물론 큰 산은 아닌데 넘어가는 길이 있어도 소통이 잘 여기서 다 홍성읍으로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약 22개 마을에 2,000명, 3,400명 중에 2,000명이 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홍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홍동만 하느냐, 다른 데도 좀 확산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어디로 장곡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장곡면이 여기서 이쪽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냇물이 삽교천이 장곡, 오소산이라 큰 산인데 장곡에서부터 홍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냇물을 따라서 천을 따라서 형성된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게 수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행정구역이 아니라 자연적인 냇물을 따라서 형성된 수개의 공동체가 이쪽으로 형성돼서 이쪽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게 장곡에 가서 크게 협동조합 4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젊은 협업농장 협동조합의 모습인데 젊은 협업농장은 젊은 도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촌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일주일간 농사 연습을 하면서 같이 살아요. 여기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3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사는 그 교육장이고 행복농장은 정신지체 장애자들한테 치유농업을 하는 행복농장, 다 협동농장입니다. 일서공도는 연구소는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어떤 서울이나 대전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컨설팅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데고 온누이 마을 회관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유치하는 마을 회관입니다. 요 4개가 이제 장곡면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고, 남는 시간이 남는 데까지 제가 협동조합 얘기를 한 10분 제가 남은 것 같은데 협동조합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교수님께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이제 시장님이랑 많이 있으시다 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여러분이 사실 다 아시는 거니까 중요한 점만 말씀을 드리는데, 협동조합이 뭐라는 거,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서로 도와주는 거. 요것도 협동이죠. 중요한 협동입니다. 요런 거. 여러 개 협동조합이 이런 거예요. 1995년 RCA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채택한 선명이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 결사체,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은, 협동조합이 왜 생기느냐면은 18세기에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이 대정치 사회적 혼란기에 접어드니까 살기 어려운 서민대 중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하는 가운데 2가지 흐름이 생겼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1844년에 칼 막스라고 하는 머리 좋은 한 사람이 연구를 해서, 야, 이 자본주의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본론을 쓰고 공산주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1844년에 그 공산주의 철학에 담긴 책을 처음 만들어내요. 그 같은 해에 영국의 로치데얼 그 공장 노동자 28명이 파업을 해도 안 되고 임금은 안 올라가고 물가는 비싸고 심각한 상황에서 28명이 소비조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소비조합이 영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1515년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그린 책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런 사상들이 흐름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칼막스가 시작한 공산주의는 100년 지나서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 뒤로 지금 전 세계 140만 개 협동조합이 10억 인구가 가입해서 자본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건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각 나라에서 생겨나죠. 한국의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농협이 1957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만들어졌다 이내 다시 없어지고 61년에 다시 생기니까 실제로 농협은 196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1959년에 풀무학교에서 소비조합이 시작이. 이것은 김형미라고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논문과 책에서 그 글을 쓰고 있어요. 한국 소비조합은 풀무학교에서 시작됐다고.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은 부산 성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카톨릭 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이 이렇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동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확산이 되고요. 금년도에 33차 세계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대회가 올해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ICA라고 세계 협동조합 연맹이 그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처음 올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협동조합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현재 이게 왜 2012년에 협동조합법을 만들면서 그때 좀 조사한 걸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19,111개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돼 있고 2,800만이면은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 정도가 사실 조합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농협조합원이고 막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는 국가 예산보다도 더 많은 이런 거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협동조합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예. 끝으로 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협동조합이 만능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니까 너도나도 협동조합 해가지고 2012년 만들어질 당시까지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6,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협동조합 만들면서 법이 만들면서 5명이면 협동조합 할 수 있다고 되니까 1년 만에 10,000개 협동조합이 생겨요. 한 40년 동안 6,000개밖에 안 됐었는데 1년 동안에 3년 동안에 10,000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붐처럼 일어났는데 3년 후에 대부분 또 그 협동조합들이 망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의 한계가 어떤 게 있냐면 커요. 점점 대형화돼 가지고 조합과 조합원의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자본주의의 기업, 주식회사 기업과 비슷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이요. 자, 그러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협동조합은 뭐냐면은 1844년에 영국에서 처음이 시작할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여럿이 협동을 통해서 한번 살 길을 찾아보고자 한 거예요. 풀무학교에서 그 왜 시작하냐면은 홍성읍에서 1시간 걸어간 시골에 있는 학교가 물건 하나 살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걸어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학교 안에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학용품과 뭐 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같이 공동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협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게 협동조합이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저부터도 우리가 어렸을 때 클 때부터는요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른들부터. 자,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 하나만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커왔죠, 여러분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 수 없는 게 점점 많이 생겨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 어렵잖아요. 요즘 가장 심각한 게 기후변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열심히 살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높아지는 기름값 막 올라죠. 핸드폰 그 수수료 막 계속 오르가지고 이런 재난이라든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협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협동조합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생협에서 물건을 파는 협동조합이 잘 안 된다. 문을 닫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이 물건을 파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거를 협동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기속 전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방 뭐 의원들 뽑아놓으면은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되죠. 일본에서 그런 걸 하는데 정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본의 그 생협에서 후보를 지방의원 후보를 내보내 같이 운동회 당선되면 그 사람 일본에 한 1,000만 원씩 받는데 돈 받아가지고 생협에서 같이 쓰고 그 사람 활동비를 주고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 받고 이렇게 해서 협동 방법으로 지방 자치하는 데도 있고 지금 또 서서히 요즘 확산되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를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살 수 없는 시대로 점점 가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말 조금 합니다. 그래서 모르신 거 있으면 그 박성희 선생님 좀 번역하시기를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와이프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까 인사말 하셨지만 제가 농업 공부하는 것보다 몰래 공부했어요. 공충. 그래서 우리 아들 몰래 박사 어디 몰래 아프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두 가지 유기농법 왜 하는지 또 홍동 장곡 마을 그 모듈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발표 제가 몽골하고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우리 유기농법 그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보통 홍동 그 모델로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서 그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국제적으로 유기농법 굉장히 많이 발표했어요. 한 193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그 IFOM이라고 International Federation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그 활동 그 각 나라에서 활동 다 모여서 협동조합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견. 또
유기농법 그냥 뭐 친환경, 그린, 클린 그런 여러 가지 단어 있지만 유기농법 법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법 있어야 돼요. 그거 상표 수령하면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그 유기농법 아무거나 쓰는 것 아니고 진짜 이렇게 법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 한국법 여기 밑에서 이렇게 제가 해놨지만 국제적으로 이거 면적 좀 보습니다. 이거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이거 대부분 호주,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이거 면적 그 밀리언 헥타르 누가 번역해야 돼요. 이 호주에서 왜 이렇게 큰지 축산 때문에. 그래서 논 우리 채소 그런 걸 하면 뭐 면적 아주 큰 면적보다 축산 면적 굉장히 커요. 호주 사람들이 뭐 만 소 그냥 이렇게 아주 넓은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 다 그 유기농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어요. 국제적으로 농부들 한 300 이거 2019년도 동계 310만 명 정도 농부들 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시장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재배만 아니고 유통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홍동에서 나오는 제품 있긴 있는데요. 뭐 현미쌀 같은 것도 현미 플레이크로 그래서 오리 농법 하는데요. 오리 살, 오리 고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시장 좀 큽니다. 왜 유기농법 하는지 많은 사람들 그 좀으로 오염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손은 비료, 특히 칫솔 비료, 뭐 땅 속에 지하수 들어가든지 뭐 우리 물 마시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 칫솔 비료 해결하고 해가지고 농약도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음으로 왜 유기농법 하는지 그거 좀 오염 해결해야 되니까 유기농법 나가는 농부들 많이 있습니다. 또 초락 때문에 우리 홍동의 이 청농회 이 홍동에 뭐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1976년대부터 그 불모학교 선생님 시작하다가 농부들 발견됐어요. 뭐 박사 아니고 교수 아니고 농민들 그 청농회 농민들 그 농부들이 그거 다 이거 발견됐어요. 저도 청농회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청농회 농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농회 못 들어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근데 철학 때문에 그 유기농법 하는 사람, 제가 들어온 사람도 따라갑니다. 지구 지켜야. 경제적으로도 여전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지난 1년 동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채소 농장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시장이 그 학교 급식입니다. 내 학교 문 닫았으니까 자기 채소도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지난 1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발견됐습니다. 뭐 독성 없는 농약, 또 독성 없는 비료 있긴 있는데 뭐 방법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논, 채소 굉장히 잘 합니다. 과수원 아직도 좀 어려웁니다.
국제적으로 과소한 기술이 있긴 있는데 그 기술 한국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여러 가지 이 책 농협에서 나오는 유기농 자재 그 책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려 가면 농협에서 우리 홍동에서 그 농협 농자재 거기서 이렇게 다 팝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비닐 필름 있잖아요, molching. 그것도 유기농법으로 쓸 수 있긴 있는데 꼭 재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동에 농촌 여기 무슨 센터 농업 기술 센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농부 힘으로 했지만 지금 뭐 군청에서 센터에서 뭐 지원 굉장히 많이 해줘요. next. 아까 그 우리 홍동 장곡에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농부, 뭐 모든 기술 시장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농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홍동에 아까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농부 힘으로 하다가 지금도 농부들 굉장히 열심히 새로운 것도 시작하고 새로운 시장도 찾고 협동조합으로 또 시장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 선생님 같은 지역 여기 홍동면에서 여기 장곡까지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호수지 그 물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거도 홍동에서 장곡 빨간색 그거 인정된 논입니다. 그 홍동면에 여기 밑에 동그란 게 그거 장곡에서 논보다 채소 유기농법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코비드 때문에. 그럼 홍동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시장, 학교, 풀무학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아까 여기 젊은 협동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유기농법 배웁니다. 이렇게 재배 생각하면 홍성 한우 들어보셨어요? 예, 좀 아직 홍성 한우에 이 축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소보다 소똥 필요합니다. 이거 나와가지고 대비 만듭니다. 우리 홍동에 대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와가지고 우리 오리살 요즘 오리살보다 우렁이 많이 있습니다. 제초제 대신에 이거 씁니다. 그럼 나오는 그 표집 다시 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홍성에 홍성 한우 또 살, 그 오리살 굉장히 이렇게 순환적으로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수입하는 우리야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칫솔 비료 그거 맡기게 이거 원래 그 축산 시작했습니다. 근데 퇴비 공장 없이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청에서 또 센터에서 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표만 아니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채소도 재배 잘합니다.
근데 거기 그 지역에서 뭘 키우는 사람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온실 아니라도 바깥에도 수분, 폴리네이션 아주 잘 됩니다. 문제 많이 없어요. 그럼 이 재배 기술 잘 있고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농사 이렇게 발매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요 가지고 여러 가지 팩토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그 평청 요거트 그런 거 우리 요거트 공장이 있어요. 뭐 홍성 한우 이 홍성 풀물 아까 거기에 쌀빵 그거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는 유기농 쌀로 쌀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우리 오리쌀 또 이 조합으로 그거 각 농부 자기 농산물 가지고 오면 포장도 되고 레이블도 됩니다. 또 같이 시장 봐요. 또 그 레이블도 각 사람 있는 것 아니고 조합으로 한 레이블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조합으로 뭐 학교 급식 그 컨트랙트 계약 만들고 아니면 어디 시장에서 계약 만들어요. 그래서 농부들 그거 많이 걱정 없어요. 시장 굉장히 다르어요. 그럼 시장 여러 가지 풀무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풀무 생육 이 선생님도 이사님입니다. 거기 또 자연 드림 여기 자연 드림 나오는 제품 여러 가지 그 갖다 놓습니다. 농협 로컬 푸드스 요즘 로컬 푸드는 어디든지 있지만 우리 유기농 산물 거기 갖다 놓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보시면 뭐 상추 같은 거 뭐 1,500원 그런 거 어디 사려면 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직판매 많이 합니다. 그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잘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이나 어디 앱을 들어가면 자기 제품 있어가지고 바로 합니다. 또 구라미라고? 구로미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해결을 많이 됐습니다. 뭐 올해 같으면 학교 문 닫고 그 식당도 많이 닫았으니까 고생 많이 했지만 원래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배부터 시장까지 해결 많이 됐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뭐 쿠킹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배부터 젓가락까지 다 됩니다. 또 다 하지만 그 유기농법 인정받아야 되니까 항상 인정적 밑에 있습니다. 뭐 제품, 뭐 필요이나 뭐 독성 없는 농약이나 그런 거 다 인정받고 유기농법 쓸 수 있어요. 우리도 재배할 때도 검사 자주 합니다. 문제 있으면 인정 없어지고. 근데 그래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 볼 때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여기 경주에서 한살림 있지 않습니까? 그 한살림도 좀 비슷한. 앞으로 유기농 특히 우리 몽골 있을 때 뭐 어떻게 개발할 건지 뭐 기술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거 큰 걱정 없어요. 시장적으로도
해결했습니다. 그 몽골 친구들 와가지고 아이컵 아까 그 자이언트 드림 공부해가지고 그거 자이언트 드림 비슷한 조합 만들었어요. 모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 한국에도 정부적으로 지원 참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미래적으로 뭐 유기농법, 뭐 여러 가지 지금 농법 있는 문제 한 가지 길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뭐 홍동만 유기농법 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 흑살림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활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이언트 드림 국제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시장적으로 슈퍼를 있어요. 농협 잘합니다. 또 풀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몽골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유기농법 시작하지만 한국에 새롭게 뭐 유기농법 하려면 이렇게 좋은 뭐 경험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오세요. 우리 홍동 장곡으로 직접 거기 농부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뭐 시간도 내주는데 특히 저녁 때 우리 둘 가서 맥주 한 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생활 40년 된 외과 의사입니다. 그 유방암을 전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암이 걸리면은 제일 많은 질문이 과연 무엇을 먹으면 건강합니까? 입니다. 이게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면 건강합니까? 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외과 의사인데 남자가 직접 요리를 하고 그리고 10년 전에 골목 안에 저렇게 한옥으로 병원을 짓고 건강한 음식을 하면서 제가 몸무게를 27kg 정도 지금 뺀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유방암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유방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3,000명이 안 됐는데 제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000년 정도부터 여성들한테서 여성 유방암이 랭킹 1위로 올라오면서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 늘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방암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암이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유방암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이 유방암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의사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같이 저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지 아시아에는 뭐 별로 생기지 않는다 이랬는데 일본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한국, 그 다음에 지금 모든 동남아 나라들이 전부 한국하고 비슷하게 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그랬을 때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생활 습관이 전부 서구화됐다. 그러니까 먹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유방암하고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보면은 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 의사들이 요새 암은 전부 다 치료 잘 된다 그러지만은 보면은 암이 없는 암이 없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의사들이 실제 치료하는 암보다 또 생기는 암들이 더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암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국가에서 이제 암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체중을 유지하자. 운동을 열심히 하자. 다
다 맞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는 보면은 암이 어떤 규칙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담배 피우지 마라, 폐암 걸린다 이랬는데 10명 중에 3명은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이 걸려요. 여성들한테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에 따른 것들도 30대, 40대, 30대, 40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암 검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개 40대, 50대 암들이 많았는데 모든 암이 20대에도 안심을 못하고요. 저는 3년 전에 17살 먹은 여고생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옵니다. 80대면은 검사하지 맙시다 이랬는데 요 사이는 20대도 80대도 90대도 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암뿐만이 아니고 병들이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토피도 그렇고 모든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혼하기도 힘들지만은 요새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은 여자들한테 탓이 있었는데 요새는 70%가 남자들 탓이에요. 알고 봤더니 남자들 정자가 25%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정자들이 과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근데 이제 의학에 국한해서만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어떤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이상해요. 날씨 이상하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상하죠. 모든 것들이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런 이상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랬을 때 원인은 뻔한 거예요. 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동물들이 인간이 아무런 장난을 저질러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굉장히 어떤 유지 능력이 뛰어난데 어떤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 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수천,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자연에서 생기면은 보통 200년, 300년, 몇백 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를 않고 이것들이 전부 다 지방에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는데 그렇게 지방에 축적된 것들이 결국은 사람 몸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 호르몬이 어떤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게 다이옥신이다, DDT다 그러던 거 옛날에 많이 쓰던 거 지금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안 쓰는데 수천 가지가 있다는데 과연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전부 다 석유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편리한 생활 관계되는 것 전부 다 관계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석유에서 추출한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용품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10만 종 정도가 나왔는데 매년 한 1000에서 2000종 정도가 계속 개발돼서 나옵니다.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이런 뭐 신문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뭐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일회용품 컵 같은 거 아까 뭐 유기농 요구르트다 그러지만은 저는 사실 반대하는 게 아무리 건강하지만 저런 거는 우리 먹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용기도 아무리 잘 했다 그러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누나 샴푸나 저런 플라스틱 전부 다가 이게 환경 호르몬하고 석유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요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농산물이 이런 맛있는 음식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변색하지 않아야 되고 맛이나 향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색 같은 거를 어떻게 영양 같은 걸 더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바꾸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식품 첨가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식품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허용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거의 한 이 정도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더니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청산가리 같이 조금이라도 입에 탁 틀어 넣었을 때 죽어버리는 그건 독입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비소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먹어도 우리가 괜찮은 것들도 있고 많이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허용량을 만들어 놨는데 그 허용량을 국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약청에서도 매주 발표를 합니다. ADI라고 매일 요거는 매주 요거는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식품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그럼 600종류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허용량 이하가 괜찮을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지금까지 먹었던 거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먹고 있었는데 햄도 담배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고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과연 이때까지 괜찮은지. 제일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가습기 문제 아니에요? 1992년에 우리가 같은 값이면은 가습기 애들한테 얼마나 좋도록 해야 되겠다. 가습기 살균제를 했는데 그게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가 거의 1000만 명이 사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보니까 뭔가 10년이 지났는데 이상해요. 호흡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4번에 걸쳐가 정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가습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정부에서 전부 다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 저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일생을 망쳤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괜찮다고 그러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괜찮다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했을 때 과연 그게 안전한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도 그거는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먹는 라면이나 몸에 좋다는 두유나 카레나 삼각김밥 같은 거 여러분들 뒤에 첨가물을 보면은 저만큼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의점에 아침에 애들이 앉아 있으면은 나는 가슴이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편의점에서 아침에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는다 그러면 보통 첨가물을 40개 내지 50개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난 어떨 때는 보면은 저 학교 가서 엄마들이 도대체 저걸 알고 아이들을 먹도록 하는 건지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많은 양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통 아침을 먹고 와서 점심을 간단하게 그냥 점심 가까운 데서 먹고 저녁을 회식을 했다. 그러면은 음식에서만 첨가물을 보통 한 100에서 120개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MSG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것들이 같이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추정이에요. 그럼 너 증거 있냐? 그랬을 때 증거 못 찾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몸이 많이 고달퍼지고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야 그럼 우리가 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러고 제가 이렇게 책을 펴내고 강연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결정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 호르몬 하나만 집착했을 때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결책 뭐냐 그랬을 때 환경 호르몬만을 생각했을 때는 환경 호르몬을 줄이고 환경 호르몬 우리 몸에 들어왔는 걸 나가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0년 전부터
저는 일회용품 다 끊었습니다. 비누, 로션, 샴푸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제가 10년째 샴푸도 안 쓰고 비누도 안 쓰고 로션도 안 쓰는데 거짓골 아니잖아요. 볼만하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한 2, 3년간은 까칠해요.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도 저렇게 지은 거예요. 내 평생 환자를 봐야 되는데 나는 좀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공기도 통하고 햇빛도 들어오고 우리 병원에 오면은 일회용 컵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꾸 뭘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값은 두세 배 치이지만은 에코 컵을 하고 가능하면 저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저것까지만 했을 때는 그런데 먹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아까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바다에서 비에서 안 그러면 동물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지방에 축적되잖아요.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을 섭취 안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안 먹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채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식만을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 몸 속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미국에서 펀드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9년 전에 영화 영화 아바타를 찍은 이제 캐나다의 캐머런 감독이 10,000m를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왜냐하면 10,000m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장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7년간을 준비해 가지고 걔보다도 한 19m를 더 들어가서 이제 10,000m를 들어간 거예요. 태평양 밑에. 들어갔는데 저 동영상은 제가 오늘 안 올립니다만 거기서 이제 들어갔더니 4시간 머물러가 500억을 쓰고 참 돈을 멋있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기도 봤고 저런 고기도 봤는데 그러면서 탁 찍혀 있는 게 거기 플라스틱 백이 있더라. 지금 북극 밑에 들어가도 플라스틱이 있고요. 태평양 11,000m 들어가도 플라스틱이 있고요. 히말라야 꼭대기 올라가도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리산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저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유기농만 찾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거 우리가 안전할 건가? 안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몸에 들어왔던 거를 그럼 밖으로 내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대하게 보니까 태평양에도 한반도만한 저렇게 11개나 되는 플라스틱 섬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생선을 먹고 있는데 뭐 플라스틱 꽂고 뭐 거북이 코에 꽂고 나오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굶을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런 걸 조심한다 그러더라도 현대 우리가 생활을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썼는데도 자꾸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온 거를 밖으로 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개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름에 붙어 있잖아요. 담즙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인데 이거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채식을 하면요. 기름에 붙어 있던 게 기름하고 같이 먹어가지고 소화되도록 했다가 얘들이 식이섬유가 흡착해가지고 대변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채식을 하면은 섬유질을 먹으면은 결국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적게 먹는 것도 배출하는 것도 채식이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재료를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 있어서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는데 식물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줄 압니다.
우리들이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끓여들이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끓여들이면은 탄수화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내고 우리가 이걸 광합성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서 탄수화물을 만들면 얘들이 곡식으로 만들고 뿌리에 저장하고 하는 식물인데 동물은 스스로 못 살아갑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풀만 먹는 소나 염소나 양같이 풀만 먹는 초식 동물이 있고요. 그렇게 자라는 동물을 먹는 육식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옛날부터 쭉 이렇게 진화를 봤을 때 풀도 먹고 고기도 먹는 잡식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빤한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그래 건강한 걸 먹어야 되겠다. 건강한 채소를 먹고 건강한 고기를 먹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건강한 채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채소라는 것은 얘들이 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꽃 모양도 다르고 계절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지금 설이 내릴 때 꽃 피는 애들도 있고 이런 봄에 아주 눈이 있는데도 꽃이 피는 애들도 있고 얘들이 왜 이러겠습니까? 자기들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키, 스피드, 그 속도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들 각자의 고유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뭐냐면 파이토란 말이 그 식물이란 얘기예요. 케미칼, 화학물질, 독입니다. 근데 식물이 왜 파이토케미칼을 만들까요? 인간 때문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위험이 닥치면은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나무는 누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딱딱한 가시가 있거나 안 그러면 아주 그냥 껍질이 딱딱하거나 가시가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야들야들한 풀은 얘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얘들 무기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 독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은 독이 파이토케미칼은 왜 생기겠습니까? 얘들이 뭔가 위기가 닥치고 뭔가 물도 없어야 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야지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게 파이토케미칼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렇게 자란 것들입니까? 이거는 전부 다 불량품이라고 우리가 안 사먹고 전부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전부 다 사먹고 있잖아요. 야, 저런 건 유기농으로 키워왔어. 그러고 유기농 먹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저게 건강한 식물일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식물들이 자라는 데는 온도도 있고 빛도 필요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깻잎을 얘기했을 때 깻잎은 대표적으로 빛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마 농사 지어 본 분들은 한 5월달 되면은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하지가 지나고 해가 점점 짧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잎이 안 열리고 그 다음에는 씨를 맺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삼겹살하고 굉장히 잎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잎을 평생 1년 내도록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빛을 조작하면 되죠. 빛을 계속. 그래서 이거를 빛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전조재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 12달 마트에 가면은 깻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 지어 본 분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게 향이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 여기가하고는 달라. 다를 수밖에 없죠. 그 파이토케미칼이 다른데. 근데 우리는 1년 12달 깨끗하게 키우고 이거는 유기농이다 그래서 비싸게 사 먹는데 과연 그럼 그게 정답일까? 그 생각해 보자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읽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는 고추입니다. 고추가 푸른 것보다는 붉은 게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가죠. 그런데 얘들이 1000도 정도는 돼야지 파란 게 빨간 걸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산 온도, 그러니까 이게 열이 쌓여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 보면은 대개 9월 정도 넘어갔어도 저 고추가 푸른 고추들이 많이 되는데 9월 달에 된 애들은 한 30도 해가지고 1000도 하려고 그러면 한 3달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럼 8월 달, 9월 달에 열리는 고추들은 붉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농부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탄 불 피우면 되죠. 그러면은 모습은 이렇단 얘기예요. 사과가 보통 같으면은 이런데 이런 것들은 울긋불긋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아주 붉게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거는 밑에 반사판 놔놓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저런 거 먹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저런 것들이 건강한 식품일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기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소를 많이 먹는 소를 얘기할 건데 제가 채식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꼭 그냥 그 질문 시간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고기 먹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요새는 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쿡 찌르면서 답을 얘기해 줘요. 야, 그 코끼리나 봐라. 코끼리 봐도 풀만 먹어도 전부 그만해지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초식 동물은 소와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소는 위장이 4개인 거 알고 있잖아요. 4개인 이유가 소는 끊임없이 풀을 먹어가지고 씹어가지고 넘기면은 되새김을 해서 그 셀룰로즈가 굉장히 끊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침하고 같이 넘기면은 제1위에 사는 미생물이 균이 그거를 침하고 섞어가지고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소는 풀을 먹고 크는 게 아니고 풀하고 그렇게 섞어가지고 넣어주면은 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쳐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이 키우는 거죠. 근데 우리들 소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사료주잖아요, 그냥. 아까 케빈 박사님이 호주에 유기농으로 소 키운다 그러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유일하게 우리가 마블링으로 이게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에 수출하는 소는 가두어 키웁니다. 그거 가두어 가지고 사료 주지 그냥 해가지고는 우리 맛없다고 안 먹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세계적으로 닭을 650억 마리를 먹습니다. 한국 사람이 10억 마리를 먹습니다. 하루에 250만 마리 먹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닭이 그러면은 이런 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좋은 채소를 먹고 좋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저런 채소를 먹고 이런 고기를 먹고 그러고 나는 건강해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건강하게 농사 지은 거를 먹어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농부들이 욕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말이야 도둑놈 심보로 자기들 먹는 거는 약도 안 치고 시장에 나가는 거는 약도 치고 그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유기농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농장을 가봤더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양배추가 되려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저런 아주 동그란 건데
동그란 게 저게 한 2kg 정도 돼야 이제 보통 우리가 유기농장이 이제 납품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양배추가 되려고 이렇게 하면은 생장점이 이렇게 생기면 그 생장점이 아주 건강해야 그 생장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양배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갉아먹는 애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유기농 입장에서는 유기농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벌레를 잡아주거나 유기농 약을 치거나. 근데 유기농 벌레 못 잡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그럼 유기농 약을 쳐야 돼요. 근데 유기농 약은 보통 농약보다도 값이 2배입니다. 효과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보다도 4배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4배 받습니까? 아, 미쳤습니까? 소비자가 그걸 사 먹게. 그러면은 우리는 농민들을 욕을 하지만은 농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4배를 받도록은 안 하고 우리는 농민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농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구입을 농산물의 소중성에 대해 가지고 가격에 대해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요리를 잘합니다만 요리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 입맛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따지면은 날 걸로 먹으면 제일 좋고 찌면은 그 다음이고 구우면은 건강을 아주 해롭습니다. 그런데 맛은 거꾸로예요. 굽고 튀기면은 맛이 기가 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맛있고 건강한 거 먹겠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를 그러면은 오늘은 뭐 그냥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할 때는 다 그냥 그럼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데 얘기할 건데 먹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좀 요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맛을 순하게. 그럼 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짠 거 먹는데 저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먹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붉은 저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왜 저 밥이 맛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서 강의했더니 그 별나서 그렇지요 그러는데 입맛이 별나야죠. 순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환경 호르몬을 피할 수는 없는데 몸에 들어온 거를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가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채식을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근데 채식을 하더라도 보통 경우에 우리 몸에 많이 모아놨다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핵심적으로 많이 먹어줘야 그 다음에 왕창 나왔다가 이게 흡착을 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면은 채소가 아주 많은데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거를 듬뿍 쳐가지고 먹으면은 올리브 오일을 소화시키려고 그 환경 호르몬이 붙은 그 소화 효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다가 채소가 있으면은 저게 흡착을 해가지고 나올 건데 우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채소를 먹어본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본들, 밤에 찔끔찔끔 소화시킨다고 다 나와버렸는데 우리가 흡착해가 나올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하듯이 결론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우리가 할 것인가,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에서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임재 학생님 제4의 식탁에 그 사의 의미가 뭐예요? 제3의 식탁까지는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식탁은 우리 생각하면은 60년대에 뭐 먹을 게 없는데 뭐 그냥 먹고 살자 일식탁이에요. 이식탁은
이게 먹는 김에는 뭐라도 좀 이렇게 좋은 거 먹으면 안 좋겠냐. 우리가 1990년대에 그러니까 유기농도 들어오고 이제 유기농 그러니까 이식탁이에요. 근데 이제 삼식탁이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만 고집하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1년에 5가지 종류 이상 먹습니까? 채소를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먹는 것만 먹지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자꾸 농사들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도 자꾸 좋은 것만 생산하고 좋은 것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아니다. 요리사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하자. 그게 이제 farm to table 그래가지고 농장에서 바로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하자. 그게 이제 제3식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 더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환경 호르몬을 생각하고 기본적인 요리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맛 위주로 자꾸 이러는데 그 위주가 아니고 좀 더 생태적인 걸 생각하고 환경 호르몬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를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제4의 식탁을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강의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홍동마을에 제가 요 앉아 있으면서 지도를 이래 보니까 홍동마을의 자연 환경적인 특성이 지도상에서 제가 느껴지기에 굉장히 이 여름철에 시원한 바람이 홍동마을로 들어오는 것 같고 또 겨울철에는 북서풍을 굉장히 막아주는 그런 지형적인 아주 입지적인 특색이 있는 그런 아늑한 마을이면서 중간중간에 산림의 녹지섬들이 마을들의 경관의 다양성을 아주 연출시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마을로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오늘 처음 느끼게 되는데 그 마을의 어떤 자연환경적인 풍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환경적인 배경이 이와 같은 그 유기농업의 하나의 상실의 표산이 되는 그런 마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자연환경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자연환경 조건은 좋은 게 없습니다. 지도나 이렇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니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좀 실망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똑같은 지금 유명한 강이라든가 산 같은 게 없어. 오히려 저는 자연 조건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런 게 자꾸 뜨다 보면은 좀 과장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홍동마을을 방문해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다양한 협동조합.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경주에 돌아와서 산에 가서 젊은 분들한테 야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많은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더라고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번 선생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쉽게 시작할 일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글쎄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냥 아까 얘기대로 그냥 술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면은 그냥 쉽고 또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전에는 30명인가 300명인가 이렇게 기준이 높았어요. 그게 바뀐 건데 쉽게 하다 보니까 야 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뭐 할 거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해볼까 또는 취직 안 되는 사람들끼리 이걸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남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실패합니다. 협동조합은 나를 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례를 보고 고민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건데요. 예, 결국은 굉장히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습동조합에 그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치델 연구 협동조합의 수익의 2.5%를 교육비로 넣거든요. 교육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 너무 자기 중심 이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쉽게 예. 알고 있는 어떤 공통의 문제를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해결해보자. 그게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